김이 물어 나는 만두를 식도로 밀어 넘기며 언니는 새삼 몸이 진정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언니는 만두를 삼킬 때마다 엄마를 삼키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나는 두 손으로 왕만두를 갈랐다. 당면과 부추, 두부, 돼지고기로 채워진 속살이 폭죽처럼 튀어나오며 뿌연 김을 내뿜었다. 문득 20회를 넘긴 언니와 나의 육체는 엄마가 팔아온 수천 개의 만두로 빚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의 삶과 문학 이야기,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시즌2. 네, 시즌2.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임경섭입니다. 네. 저희 파문 시즌2가 벌써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니까요. 1회 때 벌벌 떨면서 시작했던 게 네, 정말 벌벌 떨면서 시작했는데 어제 같은데. 그래요. 우리 주아림 시인, 네. 미안해요. 인사도 안 시켜주고. 네, 주아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저번에 말했던 자가혈 주사를 맞으면서 자갈 주사. 자가혈. 자가혈. 미안해요. 네, 자가혈 주사를 맞으면서 무릎이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그래요. 네, 굉장히 지금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수영으로도 좀 재활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사실은 그냥 모든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서요. 그래요? 운동을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재활할 때 수영이 좋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 관절에. 네.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염증에는 그냥 안 걷는 게, 깁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염증이 걸리면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서. 네, 아예 안 쓰는 게 좋아서. 오늘 무슨 세일러문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예. 세라복? 세라복. 어디 배 타러 가요? 미안합니다. 네. 헛소리해서 미안합니다. 벌써 이제 10회째가 됐는데 네. 주아림 씨는 혹시 뭐가 제일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동안? 저는 사실은 초반에 저도 너무 떨렸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렇죠. 그 기억이 좀 지배적인 편이고 그다음에 게스트들 중에서 이제 좋은 인연이 된 사람들, 그렇죠.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시인 소설가들 이렇게 어울려서 놀게 되고 그렇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 그렇죠. 그런 만남들이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방송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녹음하면 잊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좀 다시 듣기가 사실은. 이제 방송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걸 말하자면 별로 없다기보다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저는 사실 방송 나오면 듣거든요 다시. 네. 저 들었었어요. 되게 부끄럽고 즐겁게 듣는데 듣고 나서 또 잃어버립니다. 요즘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우리끼리 얘기 그만하고 자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서두에 읽어드린 나를 사로잡은 문장 코너에서 읽어드린 문장은 오늘 초대 손님이신 박송아 소설가께서 선정해 주셨는데요. 김애란 소설가의 도도한 생활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여쭙도록 하고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서두에 저희가 입 좀 푸느냐고 잡담을 좀 해요. 이해 좀 해주시고. 어디 멀리서 오셨나요? 네, 지금 그렇게 먼 데는 아니고요. 네네. 학교 근처 조치원에서 지금 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치원에서 지금 막 오셨구나. 네네. 네.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박송아 소설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네. 박송아 소설가는요. 1988년 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재 고려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휴학 중이시라고 합니다. 2012년 세계일보 단편소설 부분을 통해 등단하셨습니다. 네, 단편소설. 네. 조치원의 학교인데 휴학 중이시네요. 그 프로필이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수료했어요. 지금은 수료하셨고. 네. 그렇구나. 수료하셨고. 네네. 논문을 좀 준비하고 네, 계시는 논문 거예요?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논문 주제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계속 지금. 네. 그리고 제가 뭘 묻더라도 답하기 싫은 거는 싫다고 말씀하셔요. 네. 꺼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사로잡은 문장으로 김애란 소설가의
단편 소설이죠? 네. 단편 소설의 한 대목을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김혜란 작가 그 소설 내용이 네. 그 이제 엄마가 이제 헤어져서 이제 낯선 도시로 대학을 오면서 이제 언니와 자취를 하는 나의 이야기인데 네. 제가 딱 그 똑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소설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광주에서 쭉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좀 너무 외롭고 가족도 너무 보고 싶은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단편 소설 읽고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걸 선정했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김혜란 작가 뭐 굉장히 팬이라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소설이 그건가? 그 옥탑방인가에 살면서 네. 옥탑방에 사나 반지하에 사나 하면서 이제 여러 명 여자들은 그- 마주치는 거. 그 묘사를 하는데 나 너무 감동을 한 거야. 이 사람 진짜 천재구나. 이 사람은 시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네. 나요. 죄송합니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김혜란 작가가 저랑 한 동네 살았었어요. 맞아요. 회기동에. 그래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가끔 저도 같이 봤었어요. 이제 네. 한두 번 뵀었는데 참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요. 소설도 좋고 음.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나 자꾸 내 얘기하지 이렇게? 아이고. 스튜디오 안에 박성환 소설가의 지인으로 또 한 네. 분의 소설가가 나와 계십니다. 바로 서현경 소설가이신데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윤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현경 소설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서현경 소설가는요. 201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나비라는 제목의 소설로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고요. 1982년생으로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는 박송환 소설가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같이 하구네요, 하구. 네. 하구로서. 학교에서는 이제 많이 친하신 편이시겠어요, 그러면? 네. 아니, 아니, 친하신 거 같아요. 왜 망설이세요? 서영공 소설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네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여기 방송실 들어오기 전에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움이 많다고 아. 그래서 그런데 네. 일부러 좀 말 좀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아니 서울여대 나오셨네요. 네네.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제 첫사랑이 서울여대. 항상 첫사랑들은 서울여대. 그래요? 오. 나 진짜 첫사랑이 그렇죠, 서울여대, 어머, 서울여대, 소름 끼친다. 서울여대. 예. 여대. 그 친구가 무슨 과 같더라? 동문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서울여대 첫사랑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러게요. 네. 아니 나도 나중에 소식은 들었는데 애가 둘이라 그러더라고. 결혼해서 잘 살고 네. 좋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친해지신 거예요, 두 분은? 네, 네. 언니가 2014년 2학기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뵙고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진. 네. 그럼 학교 선배? 뭐 학교에서는 뭐 그냥 동료? 학번으로는 제가 1, 1학번이라서요. 네네. 제가 훨씬 선배긴 한데 음, 사실 등단도 먼저 하셨고 나이도 언니시고. 네, 언니시니까. 뭐 아무튼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인을 초대했는데 네. 두 분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작가가 직접 쓴 자기 연보를 읽어보는 시간. 알랑가 몰라. 네. 나 이거 알랑가 몰라 할 때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알랑가 몰라 잘 시간입니다. 어울려요, 근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요청을 사전에 드렸어요. 박성화 소설가께서 직접 써오신 자기 연보가 있는데 먼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아는 1988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며 뛰노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렸다. 긴 따돌림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독서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매년 각 지역 대학에서 열리는 100일장에 참가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기억보다는 버스와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더 선명하다.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 이후에도 글을 계속 썼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쓴말과 단말에 울거나 웃는 나날들이 이어졌다. 수많은 공모전 투고와 고달픈 기다림이 지나고
2012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됨으로써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문학을 배우고 글을 쓰는 일에 전념 중이다. 좋습니다. 네. 사뭇 진지하게 좀 써주셨어요. 네. 그죠? 슬프기도 하네요, 사실은. 재밌게 쓰고 싶었는데 뭔가- 안 되더라고요. 숙연해지는 느낌도 좀 들고. 시인 연보 같은 느낌이 드는 소설가보다는. 아, 이거 뭐 따돌림 얘기도 하고. 아니,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괜히 썼나? 아, 좋습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따돌림의 시간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죠. 그게 좀 다르게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뭐 따돌림 한 번씩 당해본 기억이. 저도 중학교 때 좀 그렇죠. 앞정 같은 거 애들이 넣어놓고. 아,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잠깐. 아주 성격이 거지 같아서 그 애들이 하는 쪽 아니었어, 따돌림은? 그렇지. 일진 아였어, 일진. 내가 못됐지. 근데 나는 따돌리는 건 아니고 애들을 장난을 많이 쳤죠. 친구들한테 장난을 막. 그러니까 아니 많이 장난이라고 치는. 생각하죠. 그치. 가해자는. 받는 친구는 또 괴로웠겠지. 그럼요. 근데 나는 하고서 늘 사과했거든. 미안하다고. 사과도 장난치고. 좀 약간 장난스럽게 한 거예요, 사과도. 야, 미안하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코딱지 묻히고 막. 미안합니다. 아, 괜히. 지금 되게 싫어가지고 지금. 아무튼 뭐 그 혼자만의 시간처럼 좀 네. 그것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힘들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시절 가장 그 네. 뭐랄까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랄지 뭐 그런 어떻게 지냈죠 그때? 근데 책을 읽는 척이 제일 좀 이게 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으면 왠지 좀 자기 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읽는 척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서 읽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견뎠죠. 읽는 척 하려고 읽었던 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가 되는 좋은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뭐 개인의 삶에서는 좋은 기억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백일장도 많이 이제 다니시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백일장 이래저래 많이 다녀봤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백일장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는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많이 다니고 전국 규모로 많이는 못 다녀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다니신 거죠? 네, 이제 저 때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 공모전을 모아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엽- 그게 있어요. 연모 예, 사이트. 맞아요. 거기.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쉬웠죠. 뭐 그런 정보 접하기는. 저도 그렇게 다녀서 저랑 뵀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치 저도 많이- 또래도 또래니까, 비슷하고.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 서영경 작가님은 네네. 백일장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요, 저는 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아. 네. 그 대학 이후에 그러면 글을 쓰시게 된 뭐 졸업하고도 한참 후에 쓴 거죠. 대학 졸업 네. 이후에. 그러니까 언론영상학과로 졸업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문예창작 쪽 아니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면 원래 준비하셨던 것은 그런 언론 정보 기자나 뭐 이런 것들인가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독립영화 쪽 연출하고 아. 졸업하고 영화 나서는 쪽으로? 이제 방송 작가나 뭐 이런 쪽 일을 하다가 전혀 뭐 저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글을 쓰게 된 네, 경우예요. 뭐 저는. 그 하시는 그 소설가가 되기 이전에 하시던 일들도 글 쓰는 일이니까 네네, 영향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예. 어. 글을 쓰기는 계속 썼었죠. 문학이 아니긴 하지만. 네. 우리 박성화 소설가는 그 우리 저 아야프 네, 네. 문학 저 콘서트에도 선정이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작년 어. 네, 봄이요. 네, 여러 번 작품이 그래요. 선정되셨네요. 이번에도 네. 좀 선정도 되시고 상금 어디다 쓰셨습니까? 생활비로. 많이는 우리 대체로 상금이 생기면 생활비죠, 뭐. 네. 이 생활고에 찌들기 때문에 참. 뭐 2012년도 등단이시면은 네. 지금 15년이니까 작품은 꽤 많이 모이셨죠? 네, 이번 발표로 10편? 네, 음. 총 10편. 그럼 첫 소설집 출간 계획은 뭐 있으신지? 네, 마음이야. 마음은 준비돼 마음은 굴뚝 같고 그렇죠. 다 표지도 완성되어 있고 뭐 표지 그렇죠. 그렇다면 표지를 직접 만드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 마음속에 이런 구상을 공상이요, 공상. 구상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혹시 이제 듣고 계신 출판인 계시다면 한번 적극 푸시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내 친소, 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 박성화 소설가의 지인으로 서현경 소설가가 오셨는데 서현경 소설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송아 소설가가 네. 모시고 오셨으니까 네. 직접 서영경 소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언니의 경우, 그러니까 서영경 소설가가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쌍방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이렇게 중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 점이 정말 마음이 가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되었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이성적인 네, 이성적인 분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 편을 들어주는 되게 감정적이 그렇죠. 너무 뭐 왜 그런 그래? 것들을 상상하고 친구가 그렇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데 조금 다른 지점에서 그 장점을 발견하고 친해진 계기네요. 네. 근데 그게- 그것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또 차갑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영경 소설가는 이렇게 좀 방송에서는 모습이 안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뵙고 있으니까 표정이 굉장히 차가우세요. 아닌데? 오빠가 여자분이 없어요. 아니 그냥 던져본 거야. 그런 약간 아니 본인의 좀 성격이 세련된 약간 느낌?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약간 객관적이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송아가 진짜 잘못해서 제가 도저히 막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막 그런 상황.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얘가 못 알아채고 계속 좋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똑 부러지시고 약간 성우 같다고 해야 되나?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잘못된 방향 같은 것들을 지적해 주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 잘못된 방향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간관계나 뭔가 소설적인 면도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 언니가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경험도 있으시고 또 생각도 깊으셔서 저는 좀 사회적 경험이 좀 학교 테두리 안에 있었던 때가 더 많아서 많이 배우죠. 그렇구나. 좀 뭐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아까 듣기로 서영경 저 작가님이 눈이 높은 그죠? 눈이 높은 분이라고 이상형이 그 이상형에 대해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럴까요? 눈 높은 이상형 어떤 거죠? 눈 높다 말하자면? 아, 저요? 네. 아니 인터뷰 약간 살짝 부끄러운데? 우리가 살짝 사전 인터뷰 했는데 이상형에 대한 눈이 높다고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하필 또 시기가 시기라서 그죠. 이상형이 참 이거 왜요 근래 뭐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잖아요. 어떤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근데?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 강동원? 그럼. 근데 뭐 이건 이상형이 아니라 뭐 그냥 뭐 모두가 이상형이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영화 되게 보고 싶어서 네. 볼까 했는데 아직 못 봤는데 네네. 그게 약간 엑소시스트 같은 네, 느낌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무서워도 강동원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가서 본대. 사실 무서운 영화인데도. 가치가 있죠. 주한임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저희 남자 얼굴은 잘 안 봐요. 어, 얼굴이랑 몸 보나? 아니 얼굴 몸을 잘 안 보고 돈 보나? 돈도 잘 안 보고 저는 그런 어떤 향이나 향을 봐. 네. 공감한다. 네, 공감한다. 그러니까 입냄새가 안 나는. 그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약간 안 찝쩍거리는 남자죠. 그러니까 스킨십을 과하게 막 껄떡거리거나 이런 남자는 좀 무심한 나에 대해서 그런 남자들한테 끌리더라고요. 왠지. 아니 보통 여성들이 그런가 봐. 근데 완전 나 반대거든. 와이프가 너무 싫어해. 내가 막 되게 찝쩍거리거든 와이프한테. 나는 나름 이게 너무 좋아서 와이프가 내 애정 표현을 하는데 좀 시크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 내가. 그리고 좀 약간 쉬워 보이는 남자는 싫어요. 그러니까 맞아. 아무 여자들이랑 막 건들 것 같이 해프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골치 아프니까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구나. 병신이 있어. 거세병 알아요? 왕자의 게임? 거세병. 방금 이 병신이라는 표현은 저희 파문의 제작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의도하는 우리 아니 그러면은 박송아 소설가 이상형이 이상형 어떻게 여쭤봐야죠. 또 이렇게 네. 됐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상형 얘기하면 자꾸 언니가 놀려서 왜? 이상형 강동원인 것도 이상한데 뭐. 그러니까. 더 이상하니까. 너무 공격을 하셔서 제가
마동석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특이하다. 아니 되게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 맞아요. 아니 저만 진짜 그런 게 아닌데. 어떤 근육질의 남잔데 진짜. 그러니까 음. 전 그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아. 안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시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스러운 모습이랄까? 네, 산적 같은 모습. 네 그런 그런 그 여자한테 되게 헌신할 것 같은 네, 느낌이 왠지,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요즘 더 좋아하는 이상형 생겼잖아. 더 강력한 이상형. 그래요? 최홍만? 아니 초록색 피부 가진 막. 크롱 이창호 셰프 그 냉장고 부탁해. 김새로운 네, 남편. 예쁜 와이프. 그리고 이미지가 조금 있다 그런 이미지. 네. 좀 남자 같고 산적 같은. 좀 약간 덜 그런 진한. 느낌. 아니 거기 매력이 있죠. 그죠. 그런 좋아하는구나 여자분들이. 작품 얘기도 하기 전에 서로의 이상형이네. 취향을. 그러니까 저는 이상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저는 굉장히 그 성인 방송에나 할 수 있는 이상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형은 판타지에 가까운. 남자들이나 원래. 좋습니다. 네. 또 얘기들이 할 게 많아요. 네. 다음 코너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코너는 나는 소설가다. 네. 나는 소설가다 코너입니다. 우리 작가의 등단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 좀 많은 작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등단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송아 소설가도 그런 면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등단하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써왔는데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잘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제가 국어국문학과인데 문해창작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네. 혼이 그렇게 많이 나본 적이 제 평생에 별로 없는데 정말 거의 날마다 혼났고 그래서 한때는 너무 수업 중에도 우울해가지고 수업 듣다가 나와가지고 화장실 막 울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네. 지금도 눈이 약간 슬퍼 네. 보이세요. 자기 연보에서도 슬펐는데. 네, 계속 슬프네요. 이거 슬프네. 정말 눈물뿐이네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뭐 크게 보면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은데 한 스타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칭찬 안 하는 방식, 그러니까 혼내고 이제 타이르고 좀 빡세게 스파르타식으로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햇볕 정책? 정책. 발음 어렵네. 햇볕 정책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또 장단점이 서로 있을 것 같고 뭐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뭐,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시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전 진짜 단 한마디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거의 99.9% 욕만 듣다 보니까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삶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것도 어떤 도움이 된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투고는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긴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대는 안 하고 하는 버릇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투고를 했죠. 보이면 투고하고. 백일장도 많이 다니시고 성실하신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에 꽂혀 있는 문청 이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문창과를 많이 가잖아요. 문창과 많으니까. 특별히 뭐 국문과를 일부러 뭐 가셨는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읽는 것도 그렇고 작품을 이렇게 보는 눈도 부족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창작 위주인 문해창작학과보다는 국어국문학과에서 좀 눈을 키워보려고 들어가는데 사실 뭐 복수 전공도 해서 거의 두 학과 다 뭐 거의 동등한 분량으로 공부를 해서 저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스타키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죠. 조언이요? 제가 조언을 드릴 입장이 아닌데. 그냥 경험담 같은 거.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냥 되게 하기 싫어도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투고를 하거나 계속적으로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중간에 멈춰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좀 쉴 틈 없이 계속 냈긴 냈거든요. 놓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아니, 서현경 작가님은 어떻게 투고를 하실 때 기셨어요? 투고하는 기간이.
저는 별로 안 길었어요. 아. 네. 근데 등단하고 오히려 좀 오랫동안 고생한 편이라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 좋게 등단을 한다고 해도 그 쓰는 기간이나 노력은 정말 그 속일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걸 그래요. 쌓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박송아 소설가는 등단 전과 후에 어떤 달라진 점이 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등단 전에는 이렇게 막 하루에 한 편 쓸 때도 있었거든요, 소설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소설을 쓸 수 있었는데 등단 이후에는 점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더니 요즘에는 한 달에 한 편 쓰는 것도 용한?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배로 늘었는데 아무래도 고민이나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게 많아지니까 더 그래서 네.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인데. 많이 늘어나시고 네. 또 이제 이 등단 이후에 우리의 경험들을 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그 전과 좀 다르게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또 지점도 생기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항상 있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스트레스가 너무 세면은 글을 또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게을러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등단 후가 그게 좀 되게 신경 쓰이는 문제. 아니 뭐 스트레스는 보통 어떻게 그럼 다스리세요? 그 제가 그게 문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몰라요. 그죠, 사실. 이렇게 뭐를 푸는 방식이 없어서 계속 쌓을 때까지 쌓다가 술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풀 목적으로 네 그렇진 먹진 않아. 않고? 오히려 이제 기쁠 때는 먹어야 되는데 슬플 때 먹으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근데 기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아 슬프다. 슬프다. 왜 아니 이렇게 너무 슬프지? 슬프다. 무슨 고별 방송 같아. 저희 힙했는데 좀 밝게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아니 좋아요. 또 나름 네. 진지하거나 좋은데.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방법 지금 찾고 있어요 여전히 어떤 게 좋을까. 서영은 작가님은 혹시 술 잘 하세요? 저는 술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술자리에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있고. 있어요. 있는데 네. 많이 드시진 않고 적당히. 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여기 저는 수씨. 술을 못해요. 아, 진짜? 한 잔도 못해가지고. 저도 술을 진짜 못하는데 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막 뒤풀이 같은 거 해보면 주아림 씨 진짜 끝까지 남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좀 취하는데 같이 취해 있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술자리에서 끌려가야지 취한 줄 알고 가라고 보내준. 신비롭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우리 많은 대화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박송아 작가님 네, 네. 육성으로 이번 아야프 선정작이죠. 빅메리의 한 대목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어느덧 온몸엔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다. 감긴 쇠사슬을 끌어올리는 갈고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몸이 붕 떠오르고 아래에선 쉴 새 없이 빛이 반짝였다. 빛은 위에서도 반짝였다. 팡팡 터지는 폭발음과 함께 하늘의 다양한 색의 빛깔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아, 축제가 이런 건가? 새삼 양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래는 시끄러웠다. 와 하는 소리와 박수 소리, 우우 거리는 야유 소리가 마구 뒤섞여 들려왔다. 뭐라고 하는 거야?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메리는 숨이 막혔다. 쇠사슬이 사정없이 몸을 파고들었다. 시야가 희미해지고 쇠사슬이 조여지는 몸 어느 부분에서부터 기묘한 통증이 번졌다. 숨 막혀, 아파, 살려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왜 중요한 순간엔 언제나 목이 막히는 걸까?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걸까? 메리는 말하는 대신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었다. 그러면 다들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꺽꺽대며 숨을 내뱉었다.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 메리는 언뜻 번개와 열쇠와 양과 같은 인형을 발견했다. 그들은 동시에 똑같은 동작을 해보이고 있었다. 자신들의 가슴께와 입을 번갈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아, 사탕. 비로소 사탕을 떠올린 메리가 힘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손을 옮겨 셔츠 앞주머니에 들어있는 사탕을 집었다. 셋이 채워주었던 사탕들이었다. 벼랑간 메리는 말하고 싶어졌다. 담배만 빠는 애들이 사탕 맛을 알겠냐고. 메리가 사탕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견디기 위해 오도독 씹는 순간 괴롭히던 통증 대신 어떤 소리가 들렸다. 우두둑, 몸 어딘가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사탕이 부서지는 소리와 다르지 않았다. 네, 박송아 소설가의 소설 빅메리의 한 대목을 듣고 왔습니다. 자, 뭐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선정해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한 소설인데 이게 메리라는 코끼리가 이제 서커스다운 코끼리예요. 근데 네. 그 코끼리가 이제 서커스 공연 중에 그 사육사가 좀 이렇게 자격이 안 갖춰진 사육사였는데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코끼리가 그 사육사를 밟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코끼리가 5톤인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네. 그 총으로는 못 쏴 죽이고 그 철로로 끌고 가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교수형처럼 해가지고 죽이는 방법으로 아이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철로로 끌고 갔는데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한 번 시도해서 코끼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갖고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두 번째 시도였을 때 이제 메리가 죽었고 이게 이제 서커스 동물의 뭐 전형적인 학대 사례 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이 장면 쓰려고 이제 이 소설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서 꼽았어요. 시작됐구나. 네, 네. 그 아무튼 낭독하시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혀가 약간 짧으시죠? 네.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낭독하시는데 약간 짧은 이제 그런 발음들이 섞여 있으니까 뭔가 좀 색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우리 저기 함께 오신 서영경 소설가는 네. 이 작품 읽어보셨죠? 네네 읽었어요. 네. 뭐 어떤 소설인지 본인이 느끼셨을 때? 일단 저는 이 소설이 너무 딱 보는 순간 되게 좋았었는데 네. 그 송하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독특한 어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소설을 딱 읽는 순간 얘는 정말 그냥 이제 자기의 색깔을 가진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리고 굉장히 좀 거대한 힘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어떤 자기만의 색깔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슬펐어요. 읽으면 슬프고 그렇죠. 비참했어요. 저는. 그럼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인공 감정이 되게 전이 되는 느낌인데 또 그걸 말하는 소설가의 느낌은 좀 시니컬한 느낌도 좀 살짝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슬프게 읽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니, 잔인했어요. 좀 끔찍하고. 그죠? 네. 저도 이제 그 다른 작품은 저희가 아직 많이 못 봤으니까 네. 박송아 작가님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암울한 스타일이세요? 근데 상황은 암울한데 이렇게 말하는 건 원래 시니컬하기보다는 좀 밝은 어조였는데 네. 금년 들어서 좀 시니컬해졌어요. 약간 음.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뭐 때문에 변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발랄한 어조가 많이 좀 사라지고 있어서 네. 그렇구나. 네. 그것은 뭐 그런 것들이 색깔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정하면서 냉소적이에요. 음. 느낌이.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좀 낯설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사실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서영경 소설가는 이제 친하시니까 평상시에 다른 작품들 좀 보셨을 텐데 네. 그런 어떤 뭐 색깔 또 매력 이런 것들을 느끼신 게 있다면 박송아 작가한테 어떤 부분인지. 송하의 작품이 가벼운 내용은 아닌데 네. 근데 주로 이제 어린 화자가 등장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어린 화자의 눈에 비친 세상을 통해서 보는 그 세계의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또 되게 좀 이질적이기도 하고 거기서 저는 이제 이 작가만의 어떤 매력? 네. 아니면 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대화도 좀 나눴지만 어떤 농담적인 그 어조들도 좀 보이고 이 어떤 이미지는 처참한데 진행하는 어조가 좀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 일부러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어떤 비극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극적인 어떤 개인의 비극이 오면 오히려 약간 좀 붕 떠요. 그러니까 마음 같은 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발랄해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게 또
견디는 방식이고 가장 강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소설 속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좀 가족적인 서사들을 네네. 또 많이 쓰신다고 네. 들었는데 뭐 특별히 쓰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또 혹은 다른 어떤 뭐랄까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가족에서 시선이 이동하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네. 그동안에 가장 큰 관심사는 가족 안에 발생된 어떤 일 아니면 가족의 어떤 관계 그걸 해석하는 거 그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까지 그걸 많이 썼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연인 관계를 좀 써보고 싶다는. 저도 소설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이런 렌즈가 비춰진다면은 굉장히 새로울 수 있겠구나. 좀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좋습니다. 아무튼 빅메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슬픈. 그러니까 우리 다음 코너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오신 이 지인 서영경 소설가만이 알고 있는 지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매력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서영경만이 알고 있는 박송화의 은밀한 매력이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박송화 작가에게는 어떤 은밀한 매력들이 숨어 있는지 네. 서영경 소설가한테 좀 청해 듣도록 할게요. 말씀 네. 좀 해주세요. 네. 미리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송아가. 왜지? 그 송아가 학교에서는 네. 유도 꿈나무였다는 얘기 되게 많이. 유도. 네네. 유도. 근데 뭐 보기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뭐 날쌔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저도 이걸 안 믿었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끼리 가평에 여행을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국립공원 바로 앞에 되게 넓은 공터가 있어서 저희가 4명이서 이제 배드민턴을 쳤어요. 근데 배드민턴을 치는 그 셔틀콕이 날아오는데 속도가 다르구나. 이거 진짜 잘못 맞았다가 그냥 골로 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운동을 하긴 했구나. 그리고 체력이 진짜 좋아서 송아 빼고 나머지 3명은 계속 바뀌었어 멤버가. 근데 송아 혼자만 그때 막 송아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드레싱을 해야 할 정도로 뭐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쟤도 셔틀콕 날아오는 속도가 진짜 얘가 유독 꿈나무였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 어떤 운동, 그러니까 정말 유도를 하신 거 언제까지? 합기도를 되게 오래 했고 단도 땄고요. 그리고 검도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무단자시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팔 힘이 좀 세요. 체력도 이제 아무래도 운동한 게 바탕이 있어서 꽤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그게 바탕이 있어서 체력이 좀 세긴 한데 근데 유독 꿈나무를 제가 뭐 실수한 거 없죠? 근데 그 장면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국립공원 입구에서 젊은 여자 3명이 4명이 배드민턴을 치는 장면이 좀 낯선데? 세게. 아니 굉장히 무슨 세게. 계기예요? 국립공원까지 무슨 가서 배드민턴을 쳤어요? 아니 거기가 그러니까 단풍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 같이 간 멤버들이 정말 배드민턴을 치자는 게 이제 농담처럼 나왔는데 채를 들고 온 거예요. 정말 원치 않았는데 막 해지기 전에 빨리 쳐야 된다고 한 2시간 쳤던 것 같아요. 2시간이나? 네. 장난 아니네요. 네. 2시간을 박성화 작가는 혼자 받아주고 다. 정말 대단한. 돌아가면서 네. 잘해줘야겠다며. 좋습니다. 또 어떤 매력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죠. 배드민턴, 유도 말고. 이거는 매력이라고 하긴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참 얘기를 하다 이제 가족 사진들 막 이렇게 보여주고 어린 시절 사진을 다들 보여주는데 송아 어머니가 진짜 미인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보이는 라디오면은 그쵸. 좀 이해가 될 텐데. 직접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네, 근데 송아 어머니는 정말 미인이시거든요. 계속 왜 간거예요? 어머니는 진짜 미인이신데. 네,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시란 어머니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 송아가 굉장히 화를 내는데 진짜 송아 어머니는 정말 미인이셨어요. 아니 어머니를 미인이라고 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언니가 자꾸 그 말하고 저를 보잖아요. 네. 정말 보시잖아요. 네, 은밀한 매력이 엄마가 미인이시다. 그게 무슨 매력이에요, 나의. 송아의 어떤 유전 속에는 그 미인의 아빠 유전이 있을 수는 있다. 막 이런 이제 아빠 닮았다 나는. 아빠 닮았다고.
아빠도 미인이신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미인이신 것 같은데 왜? 이거 사진 나중에 올라가지 않나 어차피. 좋아요. 또 매력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이 송하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이상형 언급할 때 안 나왔던 정말 강력한 이상형이 네. 헐크예요, 헐크. 킹콩. 킹콩. 아 그래. 웬 헐크예요? 그래 뭐 어차피 아니, 다 종이- 비슷한 그런 종. 아니에요. 종이 다르잖아. 그래. 그래. 헐큰 사람이 가깝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언니들을 좀 어떻게 헐값에 좀 넘겨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나 이제 다 만나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푸름이라는 소설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실명 공개됐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주변 지인들한테는 이상형에 맞는 남자들을 찾아주는데 네. 송하에게 맞는 남자는 못 찾는 거예요. 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남자를 원하는. 킹콩. 네. 콩은 어. 네, 남자라기보다 수컷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묘하게 좀 느껴지는 것이 아 얘가 되게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애구나 막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보호받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남자는 나를 이 세상에서 이런 힘든 세상에서 보여줄 수 보여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송하의 일면을 좀 보여주는 이상형인 것 같아가지고 좀 꼽아봤던 게. 슬프다 뭔가. 아니 저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맥락이고 약간 킹콩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 힘든 세상에서 날 이렇게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치.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배드민턴 힘드시죠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서영경 소설가 말씀 중에 그러면 그런 이상형을 찾기 힘든 어떤 이유를 고민해 보셨어요? 그 왜일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근데 뭐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화할 수 있는 형상이긴 하지만 근데 하지만 남자의 마음은 어때야 되고 자기를 한 팔로 딱 옆구리에 껴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과 강인함. 그리고 몸도 나름대로 확실한 기준이 있거든요. 막 그래서 뚱뚱하면 안 되구나.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디테일하네. 잘생긴 것도 싫고 막 옷을 잘 입어도 싫고 막 이런 그냥 남자가 싫은 힘들다. 거야. 그렇게 따지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아, 마음에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도 남자로서 그 좀 디테일한 이상형을 들어보니까 진짜 찾기가 힘드네. 그죠? 예.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이 은밀한 매력이 정말 은밀한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 유전까지 이제 됐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코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고민타파 문학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시간인데 저희가 문학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했지만 문학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문학하는 사람들이니까 붙인 제목이고 저희가 매주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그 고민 사연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변함없이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사연부터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20대 후반의 고민녀네요. 그러니까 주아림 씨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목동에 사는 20대 후반 고민녀입니다. 저는 소설가이다 보니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대부분의 책을 구입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5만 원 이상 사거나 이벤트 도서를 사면 다양한 굿즈를 선물로 줍니다. 작가의 친필이 담긴 노트나 머그컵, 담요는 물론 텀블러까지 주고 있어요. 그 디자인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납니다. 당장 읽을 게 아닌 책을 가격에 맞춰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 어느새 집에는 사놓고 읽지 않는 책들이 쌓여만 갑니다. 굿즈 때문에 자꾸 책을 사는 저, 호갱인가요?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목동 사시는 20대 후반 네. 소설가 네네. 여성 호갱 여성에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거 정말 우리한테도 좀 뭐랄까요 가까운 고민 같지 않아요? 저도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뭐 1+1 이런 것처럼. 그 대학 다닐 때 돈도 없는데 이 책 욕심이 생겨가지고 맞아. 이제 막 사는 거예요. 또 5만 원 이상 하면은 뭐 지금처럼 굿즈를 준다기보다 저 플러스 되는 그 뭐라 하죠 마일리지를 또 쌓아주는 뭐 시스템. 그러니까 저도
사놓고 안 읽게 되는 책이 막 너무 많았었어.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떤 필요한 책을 샀는데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오. 당첨이 됐는데 이문재 시인의 친필 사인 시집을 보내주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다. 친필 사인 받았는데 이미 엄청 많은데. 거기서 또 따뜻한 말 막 써 있고 독자들한테는 야 이거를 좀 되팔기도 그렇고 그죠. 뭐 애매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그 작가분들 이제 책 내시면은 뭐 콘서트 겸 뭐 사인회 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학부 때 너무 좋아해서 매번 이렇게 응모해가지고 거기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매번 책을 사야 사인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들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근데 그게 좀 한때인 느낌이에요. 막 그렇게 빠졌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시간을 기다려 보심이 마음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벤트, 뭐 선물 이런 것들이 상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뭐 여기 저 호갱인가요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호갱 맞습니다. 맞고 저도 역시 호갱이고 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놓고 읽지 않는 책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걸 그걸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읽으면 참 좋은데. 우리 서영경 작가님은 요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대기업의 상술에 무릎을 꿇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죠. 정말 싫죠. 인정하기 싫은데 근데 뭐 요즘에는 4살짜리 애들도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카가 4살이요? 있는데 조카가 그 캐릭터 들어간 물건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맞아요. 진짜 거기 한 돈 10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오. 네, 네 살인데 벌써. 그 애의 미래를 보면 이제 20대 소설가님의 어허. 그 모습과 그리 다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알아도 뭐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끊는가? 뭐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아니면 일단 여기 헤어나기 힘든 것 같아. 나도 못 헤어나니까 사실은. 주아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강호갱이라서 강한 호갱. 네, 그냥 당하고 살아요. 이게 인생이구나. 기양 당할 거 좋은 이벤트 찾고. 네, 긍정적으로 살자. 마음 편하게 그것도 건강하죠. 하나의 방법이 그래서. 될까? 네. 그런 방법 말고 좀 또 해결 방법이 있다면 뭐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박송아 작가님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저도 호갱이라서 오늘 이제 호갱 4명이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호갱 4명이라서. 네, 방법이 없네요. 없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그것은 아주 이제 사회를 바꿔야 하는 사회 시스템을. 우리의 탓은 아니네요 결국에. 네. 그러면 저기서 뭐라 그러지? 그 외계에서 큰 별이 지구에서 부딪히지 않는 이상 힘들다. 호갱에서 벗어나기. 벗어나기 힘들다. 대신 좋은 호갱이 되자. 네, 즐기는. 즐기고 네. 또 고급 호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읽지 않는 책들은 친구한테 선물을 하든지 그렇지, 그것도 그런 방법이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만이 저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욕심을 좀 버리자. 나눌 줄도 알고. 네, 그 혼자 살 때도 책이 무리하게 많았는데 결혼을 제가 했거든요. 와이프가 편집 일을 해요. 둘이 책을 합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혼부부인데 뭐 짐들 데가 없고 책만 둬 다 집에. 그 진짜 근데 그 책을 우리가 과연 다 읽을 것인가? 나는 그건 다 못 읽는다고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곧 이사를 해야 돼요. 전세값을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책을 좀 선별을 해서 기증을 좀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괜찮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버리긴 또 책은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아깝고. 네. 다음 코너로 그럼. 그럴까요? 네. 요 정도 해결해 드릴게요. 저희가 네. 호갱이라서 어쩔 수 딱히 없네. 다른 해결책은 못 죄송하네요, 드리겠어요. 아름다운 호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또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짜고짜 시간. 마지막 다짜고짜 시간이 됐네요. 네. 자, 요번 시간은 주아림의 다짜고짜 퀴즈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림 시인이 박송아 작가한테 다짜고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미리 못 들으셨죠? 네.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다짜고짜 던지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1초 이내로 3초 그래 1초 너무 빡세다. 3초 이내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총합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질문 던져주시죠. 나는 사실 운동선수가 꿈이었다. 네. 즐겨 듣는 음악이 있다면? 헤비메탈. 나는 야구 덕후다.
네, 소설 쓰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네. 광주에 있는 맛집을 추천해 본다면? 광주는 다 맛집입니다. 오. 한 편의 소설을 쓸 때 퇴고는 몇 번 정도 하는 편인가? 2번.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대답은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비를 걸어봐야죠. 운동선수 꾸면 또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셨어요? 검도가 되게 저한테 잘 맞아서 아. 이렇게 뭐 시범 경기에도 나가고 이제 좀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해줘야겠다. 잘해줘야겠다. 그러세요. 제발 좀.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이제 박성화 작가님을 만나면 아마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 절대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도를 원래 꿈꿨으나 네, 뭐 공부도 하고 네.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이제 중학교 때 그만두고 음. 지금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럼 여전히 좀 이제 하시나요? 집에서 우산 들고. 집에서. 그러니까 간단히. 제 친구도 검도를 정말 잘하고 그 유단자고 이렇게 막 전국대회 가서 이제 아마추어 대회들이잖아요. 뭐 상도 타고 이러는 친구인데 꾸준히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취미 아름다운 취미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분은 결혼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오. 나라란 걔 완전 산적처럼 생겼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러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진짜. 갑자기 따르르. 헤비메탈 좋아하신다고? 그니까요. 특이하네요. 네, 이게 운동하면서 그걸 많이 들어서 그게 아. 버릇이 이렇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헤비메탈 너무 추천해 줄 들으면서 만한 음악 헤비메탈이. 제가 원래 그러니까 헤비메탈이라고 하기엔 링킨파크 많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좀 더 가서는 마릴린 맨슨도 많이 들었는데. 나 마릴린 맨슨 저기 최근 앨범 요즘 듣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네, 뭔가 아무래도 가사를 이제 계속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울하잖아. 네, 암울하니까 계속 암울하게 더 암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지라 그러죠. 그런 것들. 좀 암울함의 암울함에. 헤비메탈이랄까. 그런지에 저도 한동안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겠더라고요. 다른 노래가 들리질 않아. 이제. 중독성이 있죠. 재밌네. 소설 쓰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런 적이 되게 많아서 다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떨 때 가장 그런 느낌 강하게 받으셨어요? 그 제 욕심에는 좋은 작품을 쓰고 싶은데 욕심만으로는 좋은 작품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욕심이 너무 앞설 때 소설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욕심만 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학부 때 혼났을 때 그때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안 해보셨고?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소설을 제 의도는 아니지만 많이 못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설 쓰는 생각이 좀 옅어졌다가 이대로 이제 안 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몸이 나아지니까는 또 쓰고 싶더라고요.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야구 좋아하신다고? 네, 야구. 기아 팬이시겠네요. 네. 기아빠. 네, 기아빠. 기아빠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뭐 직접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요. 네. 직접 가서 보시기도 아니, 하시는 저는 TV로 되게 분석하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음. 응원하면은 또 야구장에서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욕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고 또 자꾸 저희 와이프 얘기해서 미안한데 와이프도 야구 좋아하는데 그 응원을 좋아해요. 아유, 보니까 가서 이제 막 스트레스 풀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 가끔 가는데 다행히 둘 다 갸빠래서 다행이다 기아 진짜. 화이팅. 기아 갑자기 서영경 소설가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좋아하는 팀도 사실 없겠네요. 없죠 그럼. 네. 관심이 아니 근데 야구는 뭐 1년 내내 하나 봐요. 그니까요. TV 틀어놓으면 지겨워 나는 야구를 몰랐어. 1년 내내 하게 됐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보통은 4월에 시작을 해요. 4월에 시작해서 가을 야구가 이제 마지막이고 지금은 이제 세계 대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네네. 오늘 결승전 네네. 우리 녹음하는 오늘이 결승전 날입니다. 계속 하게 되네요 야구를. 재밌어요 야구. 네, 재밌어요. 광주는 모두가 맛집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음식 메뉴로 따졌을 때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메뉴가 있다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치. 광주는 진짜 나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다. 네, 기본적으로 반찬도 되게 잘 나오고 네. 강주에서만 지냈으면 그걸 몰랐을 텐데 네. 이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그렇죠. 광주가 맛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꼽는 것보다는 뭐 사람들이 육전이나 뭐 고기 육전. 종류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육회가 육서심이 네. 장난 아니래요. 그것도 맛있다고 그런 하시고. 거 맛있고 네. 육전 맛있고 그 서효은 시인 있잖아 효인이 보리굴비. 보리굴비 예. 고모 효인이 고모가 보리굴비 뭐 이렇게 장사하신대요. 장사를, 몇 번 먹어봤는데 음. 맛있더라고. 그런 것들. 네. 저희 와이프가 그 음식 프로 좋아해요. 요즘 음식 프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수요 미땡땡 거기서 이번에 낙지 특집을 했어요. 근데 낙지 특집을 하니까 저기 다 이제 무안, 뭐 목포 이런 네. 여기 집들이 나오는데 진짜 당장 가고 싶더라. 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우리 서영 좋아요, 작가님 좋아요. 특히 좋아하시고. 살아있는 거 뭐 좋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거 거 움직이는. 네. 광주 좀 가보셨어요? 우리 서 작가님? 네, 남도 쪽 여행 음. 가는 것도 좋아하고 전라도 쪽은 음. 진짜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서영 작가님은 취미생활 어떤 거 하세요 혹시? 저는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엔 도통 못했어요. 어떤 게임? 롤 뭐 이런 거? 네, 아. 롤 좋아하는데 온라인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막 컴퓨터 조립하고 그 정도로. 이제 불프 오잖아요. 아니 롤 같은 거 하시려면 그 굉장히 좀 시간 사양이 투자가 좋아요.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게임도 좀 성격이 드러나는 게 저는 그 파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파티라 그러지 맞아. 네, 그러니까 여러면서. 랩업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 혼자 더디게. 이렇게 외롭게 하는 네. 게이머구나. 혼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도 주변에 남자애들 저 게임 좋아하니까 장난 아니죠. 친구들이나 후배들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그쪽 롤플레잉 같은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안 하게 됐는데 근데 게임 좋아해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맞아, 스포츠 좋아요. 게임 열라하죠. 네. 좋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 하다 보니까 네. 벌써 마칠 마칠 시간이 시간이 됐네요. 됐네요. 좀 많이 좀 아쉬운데 뭐 우린 방송 끝나고도 좀 대화 더 할 거니까 청취자분들은 좀 부러워하시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 주로 듣는 분들이 습작생 분들 혹은 뭐 같이 문학을 하시는 동료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그냥 글을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글을 오래 쓰는 방법이라고 들어서 저도 네. 그거를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지치시면은 잠시 이렇게 쉬면서 그래도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놓지 말라. 우리 서영경 작가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뭐 이제 송화 지인으로 왔으니까 제가 발견했던 그 박송화라는 소설가의 그 작품에 대한 매력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좀 빨리빨리 느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말씀. 좋습니다. 앞으로 잘 보이려고 해야죠, 송화한테는. 그렇죠. 잘 보여야죠. 네. 우리가 또 사실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박송화 작가님의 작품들을 좀 조금이라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주아림 시인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영경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우리 그거 잠깐 물어보자. 끝내기 전에. 좀 출판 계획이랄지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마음으로 언제나 계획. 두 분 다 마음으로. 네, 마음의 계획은 안 되나요? 계획이죠. 네, 마음의 계획은. 그렇죠. 그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니까. 저도 되게 오래 있다가 책을 냈거든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변이 하나씩 내니까. 네, 지금 시기가 근데 전화 송화나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등단한 지는 좀 된것 됐고. 같아요. 그냥 괴로워하면 자기한테만 손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괴롭네요. 네. 슬픈 뿐이네 오늘은 진짜.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울했던 방송. 네. 중간중간에 너무 즐거워서 참 재밌게 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우리가 10회를 맞이한 방송 박송화 소설가 편이었고요. 오늘 즐겁게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뭐 많이 추워졌는데 네. 옷 든든히 잘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렇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임경섭, 주아림. 구성의 안묘기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